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배신자가 얼굴을 드러냈다. 2. 한국은 구세주다. 3. 무시무시한 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떼하는 출생의 비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튀르키예인데요. 알타이 전차 무려 100대가 실전 배치에 돌입하면서 원산지 표기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알타이 전차가 순수 자국 기술로 개발된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K2 흑표보다 우수하다는 어이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알타이의 진실은 한국이 K2 흑표 관련 기술을 수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조차 불가능했을 전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모르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형제의 나라인 줄 알았던 튀르키예가 왜 호랑이 새끼로 변했는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 방위 산업 강화를 모색하며 전차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튀르키예의 기술력은 자국의 복잡한 환경에 맞는 튀르키예형 전차를 개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는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잇는 절묘한 위치에 있는 데다 국토 대부분이 흑해와 에게해라는 서로 다른 바다를 접한 반도 국가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에는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타놀리아 중앙, 동부는 고원이 많아 겨울이 되면 한국의 강원도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반대로 아나톨리아 남동부는 매우 건조하여 여름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치솟습니다. 또한 에게해와 접한 지역은 지중해의 영향을 받아 1년 내내 온화한 반면 북부 흑해, 에어라는 사시사철 서늘한 날씨입니다. 한 나라 안에 대륙성 기후, 산간 기후, 지중해성 기후, 해양성 기후, 사막 기후 등 온갖 기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요. 이 덕분에 튀르키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높은 식량 생산량으로 정평이 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기후는 오히려 무기 체계에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방위 산업계는 믿을 수 있는 전차 기술 보유국의 기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업 관리를 담당한 오토카르를 중심으로 설계 지원과 기술 이전을 제공해 줄 있는 업체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등 네로라는 전차 선진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대한민국의 K2 흑표와 현대로템이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튀르키예의 국산 전차 생산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타이 전차의 엔진 개발은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튀르키예 당국은 2018년 알타이 전차 양산을 위해 계약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계약 대상자를 시제 개발까지 담당한 오토카르에서 전차 개발 경험이 전무한 BMC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시 BMC 경영진과 에르도안 대통령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방위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알타이 전차는 그 시작부터가 비리와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위산업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비리라도 큰 걸림돌이 되곤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BMC사로 사업 고난이 넘어가자 알타이 전차의 양산이 심각하게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엔진과 변속기 도입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튀르키예군의 쿠드르게 민병대 공격 사건을 계기로 엔진과 변속기를 도입해주기로 한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방산 물자 수출을 금지한 것인데요. 당장 한시가 급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이라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파워팩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부품도 아니거니와 제작사인 BMC의 기술 신뢰도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한민국은 또다시 한번 튀르키예의 구원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K2 전차 파워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개발한 파워팩은 시험 과정에서 볼트 하나가 부러지면서 우리 군이 제시한 9,600km 락은 통과하지 못했지만 7,110km를 무고장으로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바로 이 파워팩이 알타이 전차에 탑재된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귀중한 실전 데이터를 얻을 기회였고, 튀르키예도 훌륭한 성능의 파워팩을 도입할 수 있었던 일거양득의 사업이었는데요. 실제로 국산 파워팩은 언제 그랬냐 듯이 규격과 성능 조건이 다른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알타이 전차에는 전차 체계, 장갑, 주포 등 대부분의 핵심 장비에 한국의 기술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더군다나 알타이 양산에는 튀르키예의 BMC, 오토카르, 로켓산 등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로템, 현대위아, 삼양컴텍 등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전차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화된 전차이기 때문에 K와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입니다. 알타이 전차에 탑재된 주포는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MK가 생산한 것이지만 사실 이마저도 현대의해가 CM8 120mm 활강포 기술 이전해준 덕분에 개발한 주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타이 전차의 복합 장갑은 국내 방탄 장비 제조업체인 삼양컴텍이 제조한 특수간판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는데요. 그리고 화생방 상황에서 전차 실내 및 승무원에게 정화된 공기를 제공하는 양압장치도 K전차의 종합식 보호장치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주포, 장갑부터 양압장치까지 모두 대한민국 K2 기술로 만들어진 셈인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알타이 전차의 뿌리를 무시하고 되려 자신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체계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독자성을 강조하며 K전차와 수출 경쟁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선 외형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알타이 전차는 어딘가 모르게 K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입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알타이 전차는 K2보다 덩치가 크고 무겁습니다. 일례로 K2가 전장 10.8m, 전폭 3.6m, 전고 2.4m인 대비해 알타이 전차는 전장이 10.3m로 조금 짧지만 전폭 3.9m, 전고 2.6m로 차체가 비교적 큽니다. 이는 보기륜이 6개에서 7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보기륜이란 궤도를 통해 지면에 접촉하는 바퀴로 차량의 중량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덕분에 보기륜의 개수가 많을수록 다양한 지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보기륜이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일례로 K는 반능동 유기압식 ISU라는 놀라운 성능의 현수장치를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다양한 지형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타이 전차는 기술력 부족으로 일반적인 유기압 현수장치를 탑재하는 대신 보기륜을 늘려 주행 충격을 흡수하는 방식을 선택한 건데요. 이로 인해 차체의 길이가 늘어나서 총 중량이 K의 55톤보다 10톤 이상 무거운 66톤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알타이 전차는 사격 통제 장치, 조준경 등 전자장비에서 자국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튀르키예의 기술을 수출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알타이 전차는 명백히 대한민국 K의 하위 호환인데요. 더군다나 기술 이전은 국가가 예산을 투자하여 획득한 국방 기술을 관련 기관, 업체 및 타국 등의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을 이전한다고 해서 절대 기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이전 시에는 별도의 기술 이전 계약서에 따라 이전국과 전수국 간에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전수국은 이전국의 동의 없이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재이전할 수 없는 등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권은 이전국에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가 한국의 전차 기술에 의존해서 알타이 전차를 개발한 만큼 전차 핵심 부품 기술이나 제조 기술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튀르키예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튀르키예가 이런 되지도 않는 억지를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대란, 그리고 세계 최대 밀산지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식량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상황 종식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폭넓은 휴전 협상을 주장하며 푸틴과 타협하자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고,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해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결코 서는 안 된다며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역시 푸틴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6월 5일 브리핑을 통해 푸틴의 자존심을 지켜줄 만한 퇴각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무게를 싣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 역시 즉각적인 휴전을 언급하는 등 충돌 장기화로 피로감을 겪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이번 상황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빠르게 전황을 종결지으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이미 20% 이상 점령되었고 자신들이 러시아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은 동유럽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단일 대우를 자랑하던 유럽연합이 러시아 앞에서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총식되는 것보다 유럽연합이 먼저 분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비슷한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중립부 지위를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기존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했지만 단 한 곳, 터키만은 예외였습니다. 나토 규정상 단 한 곳의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키의 반대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외교 대표단을 보내 터키와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터키는 이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미국이 터키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F-35 전투기는 확실한 동맹국에게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으로 터키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을 도입하는 것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그리고 시리아 문제 관련해 러시아군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친한 터키에게 F-35를 판매하게 되면 스텔스 기술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1952년도부터 나토에 가입해 가입 기간이 70년이 넘어가는 원년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부터 긴밀한 군사협력까지 나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나토의 원칙을 부정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터키를 나토에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터키는 유럽과 나토의 대러시아 제재를 거부하며 터키 은행들은 러시아 재벌과 기업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터키 3대 언론사들은 러시아 재벌들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헌장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국 탈퇴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터키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터키의 나토 축출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나토 군대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토 가입을 용인하겠다며 조건부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토 측에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을 정회원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향후 나토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한국과 공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나토가 한국과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 측에선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나토와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국의 비우호적인 3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수출 규제와 에너지 규제를 해제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 기업은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적인 군수물자는 지원하지 않는 등 양국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러시아 제재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게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실상 돈바스 지역을 내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사들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던 서방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앞에서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중국 견제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처리될 내용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이 지금보다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터키가 나토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터키는 일관되게 친중 노선을 유지하며 자신의 경제적 실패를 중국의 자본으로 메꾸려는 시도를 반복했는데요. 국가 인프라 시설과 기간 산업들이 중국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터키 내부의 중국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터키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의 기술을 감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 군사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폴란드, 이집트와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산 장비를 찾고 있지만 지금보다 20년 전부터 한국의 군사 장비를 알아보고 도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터키는 한국산 장비와 기술 도입을 통해 자국산 전차와 자주포 개발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터키가 한국의 K2 흑표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 동력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터키 외무장관은 한국에 방문해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파워팩 공급을 허가해달라며 한국은 터키 방위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는 한국 K2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3세대 전차로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할 전망이었지만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파워팩 시스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현재도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터키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용해 자체적인 T-155 프루트나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터키 정부에선 알타이 전차와 T-155 자주포를 순수한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와 아자르바이잔의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에도 한국산 군사 장비를 베껴서 만든 짝퉁들을 수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한국산 장비도 전부 분해하여 기술을 습득한 뒤 자국산으로 홍보하여 수출하려는 상황인데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터키에게 판매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터키는 화폐 가치가 급락하며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으로부터 여러가지 제재를 받는 중인 터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의 리라화는 1년 전에 비해 가치가 절반이 되었고 10년 전에 비해선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자국 루블화의 가치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보다 높은 화폐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력도 에너지도 부족한 터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놓고 러시아도 일부 허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터키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동맹국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터키에게 넘어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운데 터키가 나토에서 축출되는 상황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토와 한국의 관계가 가까워져 러시아와의 상황이 틀어지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나토와 러시아 양쪽 모두와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 터키가 제대로 하지 못한 중재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재가 먹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노르웨이 언론이 K2N0와 레오파르트 2H의 동시 주행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동시 주행 성능 시험 평가에서 K2노가 노지에서 레오파르트 2H를 앞지르는 성능을 보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노르웨이 언론은 성능 시험 평가에 대해서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지만 몇 가지 발언에서 K2N0의 손을 들어주는 말을 해 K2노가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오만에서 이를 상기시키며 터키가 한국의 기술을 이용해 한국과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의 경쟁자로 참여하는 배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능 평가에서 갑자기 멈추며 원본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술력을 보여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에서 이번 차세대 전차 후보에 대한 영상 공개와 동시에 자신들의 공식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총장이 참석했고 K2노 주행 시험 때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알려지며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 영상에서 K2N0와 레오파르트 2H는 확연한 기술적 차이를 보였습니다. K2N0와 레오파르트 2H는 울퉁불퉁한 설원을 전려고 달렸는데 K2N0는 노면에서 흔들림이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레오파르트 2H는 차체가 크게 여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둘은 달리면서 주포를 겨누는 가상사격 주행 시험에 임했는데요. 기동 간의 조준에 있어서도 K2N0는 주포가 흔들리지 않고 한 곳을 정확히 겨눴는데 레오파르트 2H는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주포 또한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반동 제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노르웨이 매체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르웨이 매체는 K2노가 뒤쪽 현수장치를 내려 주포를 위로 들어 올리는 시범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매체는 K2노의 모습이 마치 흑표범이 뒷다리를 묶고 앉아있는 모습과 같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K2노만이 사용할 수 있는 크스탄 상부 공격 진행탄을 사용할 때 취하는 자세로 적의 육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8km 밖에서 쏘아 전차의 가장 취약 부분인 상부를 공격해 한 방에 적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체는 이런 모습을 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H도 이 질세라 V12 트윈 터보 엔진을 이용한 순간 가속과 설원 위를 제자리에서 360도로 도는 시범으로 참석한 노르웨이 인사들의 주의를 끌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에녹슨 국방부 장관이 이 시범을 보고 난 후 이용대 현대로템 사장 일행과 먼저 담소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대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고 밝혀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체는 최대한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를 이어갔으나 역시 K2노를 좀 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기사 내용 중 몇 가지 발언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매체는 노르웨이 육군에게는 더 성숙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겨울 성능 시험은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를 정하는 데 있어 가능한 추가 개발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구현하는 전차를 선택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그런데 매체는 한국의 현대로템과 독일의 KMW가 확연히 다른 방향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프리젠테이션에서 한국은 주로 기술 및 노르웨이 산업 협력에 대해 초점을 모았고 독일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노르웨이 국가들이 자신들의 전차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 공동체가 갖는 이 점에 대해서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첨예하게 다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한국이 좀 더 노르웨이 육군이 지향하는 전차와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화력 성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K2노가 레오파르트 2H를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K2노가 앞서고 있다고 해도 독일에서 파워팩을 팔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K2에 들어가는 파워팩은 랭크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각각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보잉과 럭히드 마틴처럼 서로 경쟁 구도에 있어 각자의 이익을 따르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K2N0가 선정되어도 독일제 파워팩으로 고생할 일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K2N0가 보인 엄청난 성능은 과거 오만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터키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2005년 K2 흑표 전차의 개발 기술과 주요 부품을 터키에 4천억 원에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터키가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 전쟁을 도와준 인연으로 한국은 형제의 나라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터키의 K2 전차의 기술 수출을 계약한 것을 장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요 부품과 기술 이전까지 해줘 터키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위기를 넘기자마자 한국을 배신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바로 5만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에서 한국이 K2표로 공개 입찰에 도전을 했는데 터키도 한국의 기술로 K2표와 비슷한 전차 모델을 내세워보란 듯이 수주전에 참여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한국 무기가 장악한 곳을 하나하나씩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한국 방산업계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일각에서는 한국이 새끼 호랑이를 키웠다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터키보다 방산 기술이 앞서 있을 순 있어도 특유의 이슬람 문화권의 결속력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 자료 기고가인 최은호 씨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놓고 한국과 터키의 경쟁이 많아진다는 예측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주터키 대사관 무관을 지낸 한주성 대령은
같은 이슬람권인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선 터키가 한국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대령의 이들 지역은 한국도 방산시장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여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만 주력 전차 사업은 터키가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에게 자국 전차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집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는 한 달간 600km 이상의 다양한 주행 성능 시험과 실사격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반면 레오파르트와 함께 오만에서 수출 유력 후보로 떠오른 터키의 알타이 전차가 험한 지형과 날씨를 이기지 못해 보중에 엔진이 퍼진 것입니다. 낮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알타이 전차의 엔진이 극한의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오만이 험난한 사막에서도 문제없이 충분히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던 만큼 감점 요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터키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터키 정부는 우선 훌륭한 전차 엔진을 만들고 있는 독일과 협상을 벌였지만 독일은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하면서 독일제 파워팩 장착이 좌절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한국도 변속기가 독일제였던 만큼 독일의 터키를 향한 무기 금수 조치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터키는 자체 개발한 1500마력과 4600토크를 내는 12기통 V형 순행식 엔진, 스티어링, 그리고 브레이킹 기능을 가진 크로스 드라이브 변속기가 조합된 파워팩을 가지고 계속 수주전에 참가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짜내고 짜낸 임시 방편에 불과했으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었자 결국 알타이 전차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만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어만 했습니다. 또한 독일 의회는 중동의 주요 분쟁 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면서 오만 전차 수주전에서 한국은 단독 협상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술로 한국의 방산무기 야성에 도전했던 터키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파도를 외치던 터키는 독일제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는 한국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터키제 무기 고객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며 한국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제르바이잔이 100대의 K2 흑표 구매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요. 러시아 매체 이노스미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아제르바이잔이 K2 흑표 100대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노스미는 노르웨이와 오만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면서 누가 현대를 예상이나 했겠는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노스미에 따르면 먼저 노르웨이가 한국제 흑표에 관심이 있다고 선언하자 이어 오만이 자국군이 보유한 영국제 챌린저와 미국제 M60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제 K2 흑표 76대를 8억 8,500만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에서의 성능평가가 끝나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같이 구매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런 아제르바이잔의 행보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최후방국이기 때문인데요. 과거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으며 터키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의 K2 흑표를 구매한다는 것은 터키로서는 배신감마저 들 수 있는 처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될 K2 흑표 전차는 독일제 파워팩이 아닌 순수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는 터키와 동맹을 맺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에 국산 파워팩이 유일한 옵션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파워팩이 탑재돼 수출된다면 앞으로 국산 파워팩 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K2 전차가 설원과 사막을 달리게 된 것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개량을 거듭해 전차하면 한국이 떠오르길 바랍니다.